네, 토론인 오늘은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정치연합 쪽에 뉴스가 많아서요. 이 야권 얘기를 좀 많이 해봐야 되겠는데요. 우선 문재인 대표가 최재성 의원을 새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했거든요. 네. 그 부분 관련해서 당 대변인의 얘기를 잠깐 좀 먼저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인사의 특징은 혁신과 총선 승리 그리고 더 큰 탕평이라는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졌습니다. 당 대변인이 저렇게 설명을 해서 문병호 의원께서도 다른 설명하시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평가를 하세요. 예. 그래서 저는 적절한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지금 우리 당이 나아갈 방향은 노무현 대통령의 혁신 정신, 또 김대중 대통령의 포용 정신이거든요. 네. 혁신과 포용을 잘 아우러 갈 때 우리는 늘 승리해왔습니다. 네. 지금 혁신에 대해서는 혁신위원회에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요. 이번에 그 당직 인사는 역시 그 포용, 통합에 초점을 뒀어야 된다. 네. 그런데 알다시피 최재성 그 사무총장 임명에 대해서 지금 찬반이 당내에서 아주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네, 한 열흘 동안 같네요. 그거 가지고 지금 당내에서 찬반이 있었는데 네. 결국은 최재성 임명한다는 것은 결국 당의 통합이나 포용보다는 결국 이제 문재인 대표식의 정치를 하겠다. 그런 선전포고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호 쪽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이게 앞으로 좀 당의 여러 가지 분란이나 공천 갈등이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무총장 인선을 두고 당 대표하고 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며칠째 그 긴장과 갈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참 이례적이었어요. 그것도 좀 정치적으로 좀 상당히 미숙한 처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궁금한 게 이렇게 원내대표부터 공개적으로 반대할 만큼 논란이 많은 인사인데 문재인 대표는 왜 최재성 사무총장 카드에 그렇게 집착을 한 건가요? 문 대표께서 이제 그 기준을 세웠던 것은 이제 수도권 3선 그리고 혁신에 어울리는 전략통 이런 사람을 구했던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이제 최재성 의원이 상당히 이제 부합하는 분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번 당직 인선의 역시 초점은 역시 그동안에 역시 이제 친노 비노 어떤 갈등 문제가 가장 당내 현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치유하고 당내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당직 인선이 돼야 된다. 그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이제 그런 부분과는 좀 어긋난 인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김성수 대변인이 세 가지 특징이라고 했는데 적어도 더 큰 탕평 이 설명에는 동의하지 그렇습니다. 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일표 의원님 이웃 당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한 말씀 하시. 글쎄 지금 우리 문병호 의원께서 이제 노무현을 존경한다 이러면서 친노라는 거죠. 이제 계파로 따지자면 그러신데도 불구하고 이번 문재인 대표의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신 걸 보니까 역시 참 존경할 만한 야당 의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어렵습니다 그게. 근데 지금 그 포용이라고 하셨는데 또 사무부총장을 비롯해서 그 밑에 하위 당직자들은 또 비노계를 많이 배려를 했다 이렇게 보여져서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포용을 이제 정신을 발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당 대표가 이제 사무총장 하나 마음대로 임명 못하면 과연 대표냐 이런 또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리더십을 이제 드러내면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남의 당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까지 하기는 좀 어렵다고. 이제 평상시 같으면 사실 사무총장은 당 대표 몫이죠. 당 대표가 사무총장은 당 대표께서 원하는 사람 임명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우리 당이 지금 그렇게 지금 한가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이고 또 계파 갈등이나 당내 통합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당직 인선에 있어서 이런 점들이 고려됐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 생각입니다. 지금 그 문재인 대표가 최재성 카드를 이제 밀어붙여서 가뜩이나 이 친노 비노 간의 갈등이
이 격화되다가 어쨌든 조금 뭐 메르스 국면 때문이건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좀 잠복했는데 네네. 다시 이게 좀 분출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실제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실제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뭐 당내에서 다른 집단 행동이나 뭐 반대 목소리가 뭐 노골적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대표의 인사권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비노라고 그럴까요? 비주류라고 그럴까요? 이쪽에는 상당히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가득 차 있고 네. 그것이 이제 잠복되면서 계속 이제 갈등이 축적된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뭐 야당 얘기 한 김에 계속 좀 더 해보죠. 이 갈등의 요소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렇다고 해서 당 대표가 사무총장에 이렇게 임명 강행했는데 당장 이걸로 뭐 계속 분란을 일으키기는 좀 어렵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천정배 의원이 신당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거든요. 예,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이 좀 나오긴 한데 어쨌든 뭔가 이 밖에서 다른 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움직임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움직임은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뭐 제가 며칠 전에 그 본회의장에서 한번 뵙고 예. 그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 아직까지 그 언론 보도된 정도 진행된 건 아니고요. 뭐 조금 그 언론에서 좀 약간 오버한 것 같다 그런 말씀하시고 네. 지금 구상 단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구상 단계다. 신당에 대한 생각은 뭐 있는 게 신당도 예. 뭐 또 무소속 연대를 할 건가, 신당을 네. 할 건지, 또 어떤 식으로 그 새로운 정치 세력을 규합해서 새로운 정치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구상 중이다. 근데 너무 언론이 앞서 나간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염동연 전 의원 있죠. 이 연청 사무총장도 했고 예. 정말 김대중 대통령 총재 아래서 조직이라면 염동연이다 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네네. 이 얘기를 했습니다. 22일. 내년 총선에 무소속 연대보다는 신당을 창당하기로 결론 내리고 창당을 위한 사무실도 준비했다. 창당은 시간 문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염동연 전 의원의 그런 비중이나 그 캐리어로 봐서 그냥 빈말처럼 들리지는 않거든요. 염동연 전 의원께서는 좀 적극하죠. 신당에 적극. 그쪽에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적극하고 아무래도 뭐 제가 볼 때도 뭐 새로운 정치 세력을 규합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화 하겠다 그러면 뭐 무소속 연대보다는 신당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뭐 제가 하더라도 신당 추진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 입장에서 하더라도 예. 그 이런 경우에 새누리당 쪽은 뭐 표정 관리하십니까? 아니 뭐 그렇지도 않고요. 예. 뭐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런 것은 케이스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독일 같은 데를 보면 여러 당이 있어가지고 어느 당도 총선 때마다 과반수를 얻지를 않아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제 정책적인 국민들의 구미를 맞추는 당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정을 계속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제 좀 이렇게 여러 당이 좀 나와서 경쟁하는 모습이 되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부응하는 방향으로 가면 그거 아주 좋긴 하겠습니다. 바람직합니다. 우리 홍 선배님하고 저하고 같은 데 가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동맥경화증이 걸려 있고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부심받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양당 체제라는 겁니다. 양당 체제. 양당 체제라고 보니까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렇습니다. 식탁 위에 썩은 반찬과 쉰 반찬만 있다. 국민들은 뭔가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좀 다양한 반찬을 놓고 국민이 좀 선택할 수 있는 메뉴를 다양하게 해줘야만이 국민들한테 좋은 건데 지금 우리는 딱 두 가지 반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해도 상대방이 더 못하면 제 걸 먹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적당히 하고 있으면은 상대방이 똥볼을 차면은 그냥 제가 승리하게 되는 경우니까. 그러니까 새 정치부터 한번 새로 이렇게 한번 당을 잘 만들어서 그러지 말고 새누리도 둘로 갈라지시고 우리도 갈라지고 해서 한번 4개 당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제 요걸 보면서 사실 이런 생각이 나요. 이건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김무성 대표가 지난 19대 총선 공천을 탈락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한 번은 이제 그분이 정치 역정이 한 번은 이제 친이계에 의해서 공천을 탈락했어. 18대 때. 그때는 친박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돼서 돌아왔고
19대에 와서는 친박에 의해서 사실은 공천이 탈락됐죠. 그랬죠. 예. 그랬을 때 이제 밖에 탈락된 한 20여 명이 모여서 신당 만들자. 이거 네. 도저히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만들기로 하고 막상 발표하던 날 밤새 고민하다가 내가 도저히 이 발표를 못하겠다 하고서 접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고 그냥 백의종군하겠다.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 당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 정치사에 여러 쿨한 장면들이 몇 개 있는데 네. 정말 이게 쿨한 장면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네. 사실 그 당을 뛰쳐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한 고민이 되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이 되죠. 그렇죠. 예. 그건 이제 명분이나 비전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그 어떤 비전을 보여주고 그동안에 한국 정치가 제대로 그 국민들의 민생을 돌보지 못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보여준다면은 저는 예. 뭐 충분히 또 국민들의 선택을 그래요. 받을 수 예.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정치력, 지도력을 보인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통령 된 다음에 만드는 거 말고요. YSDJ, JP,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세 사람만 대통령이 아닌 상태에서 자기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정당을 만들어서 그 다음 선거에서 살아남았다. 네. 이렇게 되는데 그만큼 이게 새로 창당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쉬운 예. 일이 아니고요. 예. 특히 현역 의원들이 어쨌든 좀 모이지 않으면 이 초기에 힘을 받기도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천정배 의원이 뭔가 신당 창당 움직임을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느 시점에선가 구체적으로 보일 때 새정치연합 쪽에서 현역 의원들이 예. 일부 신당 모임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죠. 어. 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당이 이제 얼마나 혁신을 잘하고 통합을 잘해서 네. 이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느냐 거기에 거기에 따른다고 보는데요. 만약 당이 계속 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 된다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신당행을 택할 사람도 있고요, 택할 예. 의원도 있고 특히 호남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흔들릴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수도권은 이제 갈라지면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네. 좀 어려운 선택인데 호남은 이제 어차피 이제 선택을 해서 본선에서 얼마든지 승부를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정치 지형이기 때문에 네. 호남은 상당히 흔들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은 드렸지만 걱정되네요. 이거 혹시 문병호 의원이 지금 이 발언 때문에 해당 행위로 당해서 또 어려움을 아니 이거는 정치적 견해를 말한 거기 때문에 해당이라고 할 수 없죠. 아니, 지난번에 박지원 의원도 예. 당내에 신당이나 이런 모임이 네 모임 정도가 있다. 예. 이렇게 발언했다가 이게 막말로 몰려가지고 고생했잖아요. 그거는 막말이 아니라고 나중에 김상곤 위원장이 예. 박지원 대표에게 전화하셔서 그거는 뭐 오해가 있었다. 오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뭐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당이 또 있으니까.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지금 어쨌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 예. 광주에 가서 뭐 정말 야단 많이 맞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혁신안을 1차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혁신안 내용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3분의 2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예. 여기에 정성평가까지 도입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교체지수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이 해당 행위에 대해서도 이 교체지수에 포함시키겠다. 이게 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네네. 맞아면 대검 물갈이를 하는데 혁신위가 어떤 구체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이 얘기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불가리까지 뜨게 하는 건 조금 또 네, 그건 좀 앞서가는 많이 겁니까? 나가시는 것 같고요. 저는 뭐 그 부분 동의합니다. 저도 평소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분을 무대에 세웠으면은 그분이 무대에서 제대로 활동을 했는지 네.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가 공천에 반영돼야 한다고 저는 평소에도 그런 그 주장을 필요해왔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그게 한 번도 안 됐거든요. 아.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제대로 만들어서 그런 평가 제도를
뿌리를 내리게 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아까 홍일표 의원님이 김무성 대표 19대 때 공천 탈락했던 경험 얘기했는데 18대 때는 사실 뭐 거의 학살당하다시피 했지만 19대 때는 바로 이 교체 지수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해서 적용해서 이렇게 그 공천 탈락했잖아요. 그 경험이 좀 도움이 될 텐데요. 그런데 그 저는 지금 이 혁신이 이게 지금 뭐 이제 밖에서 밋밋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제 이건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고 평가의 주체를 누가 하느냐, 평가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 우리 19대 공천 때 우리 새정치연합 즉 공천심사위원회 저희들이 나중에 이렇게 쭉 지켜보면 시민단체들이 대거 들어가가지고 사실은 그 의정활동의 기준을 그분들 눈으로 평가를 한 사례가 많았거든요. 제가 직접 그때 공천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야당 의원들로부터도 직접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훌륭하게 의정활동을 해서 현지에서도 그 여론조사가 아주 높았는데 계속 3번씩 거기서 탈락을 해다 마지막에 겨우 구제됐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문제는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그 앞으로 그 이제 새 정치가 나아가야 될 그런 그 지평을 넓히는데 그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느냐. 그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겠네요. 그 결국은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제도나 시스템은 좋은데요. 결국은 이제 그 제도나 시스템이 딛고 있는 바닥, 이 토양이 균등해야 됩니다. 토양이 불균등하면은 그 자체 집이 제대로 시스템이 제대로 설 수가 없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계파 갈등 문제 결국은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건데 결국은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위원을 누가 임명하느냐, 또 위원의 공정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평가위원 또는 뭐 이 심사위원들이 정말 새 정치를 위해서 또는 국민 눈높이에서 정말 필요한 정치인들이 누구냐, 옥석을 가리자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래서 뭐 정치 발전을 위해서나 당의 승리를 위해서나 이렇게 기여해 주면 좋은데 자칫 이게 완장찬 사람들처럼 하고 현실은 잘 모르고 사실 이렇거든요. 뭐 저도 시민 활동을 할 때 의정 평가를 좀 해봤는데요. 방법이 없으니까 국회 본회의 출석 얼마나 잘했냐, 뭐 상임위 출석 얼마나 잘했냐라고 하는 이른바 정량적 데이터를 갖고 우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국회의 당 지도부가 되거나 원내 지도부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 본회의 출석이나 상임위 출석을 100%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점수가 매겨지니까 실제로 이 정치인들의 그 중요한 정치적 행위는 이게 반영이 잘 안 돼요. 이제 그런 좀 아마추어리즘이 한 뭐 의정평가 초기에는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그게 개선이 됐는데. 근데 어쨌든 정당 공천 앞두고 이런 심사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막 이렇게 들이대면서 완장을 차버리면 이게 정치 발전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하여튼 좀 하나하나 금방 되는 건 아니고요. 또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죠. 지금 이제 그거하고 우리 대조적으로 새누리당은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 우리 김무성 대표는 본인이 워낙 공천에 이렇게 떨어져 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공천권을 아예 포기하겠다, 지도부가. 국민들이 알아서 이제 선택을 해달라.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평가로부터 자유롭고 이런 지도부의 어떤 편견에 의해서 부당하게 이제 탈락되는 그런 케이스는 없는데, 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 이른바 이제 새로운 인재 수혈이라든가 또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물갈이라든가 아무래도 인지도 높은 현역 의원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이제 단점이나 이제 걱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뭐 다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새누리당은 오픈 프라이머리 중심으로 공천이 이루어질 것 같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 새정치연합은 뭔가 이게 심사라든지 뭔가 평가를 통해서 상당한 정도 좀 걸러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공천이 이루어질 것 같네요. 현 분위기로 아마 좀 절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지역은 이제 그런 기준을 통해서 걸러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전부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 혁신이 오늘 발표 중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는데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혁신위원회는
중앙위의 혁신안 통과를 혁신에 대한 의지 확인이자 문재인 대표에 대한 리더십을 판가름하는 잣대로 여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는 혁신이 안을 관철시켜주지 않으면 문재인 대표는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게? 뭐 사퇴까지는 아니지만은 이제 지금 혁신이 안을 냈지 않습니까? 네. 이 안이 이제 당론으로 확정이 되고 실천이 되려면은 네. 그게 이제 당에서 수용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 수용하는 절차가 이제 중앙위원회라는 그 기구가 있습니다. 중앙위원회가 이제 현역 국회의원, 지구당 위원장, 우리 당의 주요 중추적인 이제 분들이 모여 있는 그 네. 기구인데요. 그 중앙위원회 통과시켜달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실천이 담보될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그런 것 같긴 한데 네네. 이걸 이렇게 압박하는 수도 있나요? 이게 뭐 네, 아마 아니 혁신위에서는 리더십을 판가름하러 잣대로 삼겠다 뭐 이래버리니까. 근데 혁신위에서는 이제 이번에 오늘 발표한 혁신안이 예. 좀 받아들이지 않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모양인데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혁신안은요. 예. 사실 그렇게 임팩트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혁신안의 발표를 보고 이거는 좀 미진하다. 네. 소위 말해서 안정 속의 혁신을 구하는 게 아닌가. 지금 우리 당이 안정 속의 혁신을 구해서는 안 되고 네네. 뭔가 좀 파괴를 하면서 혁신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과감한 혁신안이 나와야 되는데 예. 이 정도 혁신안은 사실 뭐 의원들이 못 받을 이유가 없죠. 전혀 저는 중앙위 통과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대표를 압박해서 제가 좀 그렇습니다. 이상해서 여쭤보면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게 새누리당 김문수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을 할 때에도 네. 이제 어떻게든 관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네. 이제 그런데 당내에서는 그때도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해보니까 혁신위부터 혁신해야 된다 뭐 이런 불만도 나왔었고 그랬었는데 혁신이 어렵긴 어렵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메르스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 삼성서울병원이 방역이 뭐 많이 뚫려가지고 국가도 뚫리고 삼성도 뚫렸다 이런 말을 이제 듣게 됐는데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사실 굉장히 헌신적인 의료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감사하고 또 격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대표적인 병원으로 인하대학교 병원을 꼽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다 병원이 환자를 기피할 때 인하대병원은 우리한테 오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예. 지금 홍영표 의원님 그 인천에 있는 인하대병원 혹시 방문하신 걸로 제가 예. 어제 가봤습니다. 어땠습니까? 예. 제가 이제 우리 새누리당 인천 시당 위원장이라서 어제 의료진들 격려해보러 가보니까 네네. 인하대병원은 사실 이제 사립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메르스 치료병원 및 안심병원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 인천에서는 환자가 발생 안 했는데 다른 시도에서 발생한 환자를 이제 치료하겠다 이렇게 해서 받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6월 2일 날 처음 그 확진 환자가 왔습니다, 이 병원에.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사실 우리 초기라서 막 그 시민들이 우왕좌왕하고 그럴 때라서 SNS에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발표도 안 했는데 인하대 병원에 환자 왔다 해서 거기를 기피하는 그런 식의 이제 소문이 막 돌고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입원 환자가 한 40%, 외래 환자가 5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인하대병원으로서는 상당히 큰 손실을 지금 감수하고 있는 편이고. 그러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가보니까 이 병원은 그 음압병실이라는 게 사실 삼성병원도 그게 이제 지금 원래 없었다거나 그게 없었어요. 예. 불충실했거나 그랬었는데 여기는 그게 한 3개가 원래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 설치하는데 한 3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것들인데 그게 있어가지고 원래 그런 시설을 이제 활용해서 그 사람을 치료를 해가지고 3일째 지금 치료를 했는데 이제 완전히 음성으로 전환됐고 호전이 돼서 며칠 있으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이제 의료진들이 뭐 3교대로 50명이 계속 돌아가니까 이제 피로도가 누적되고 또 요즘에 그 의료진의 가족들, 자녀들, 지역사회나 학교에서 저 뭐 메르스 환자 입원한 병원에 간호사 무슨 꼬리표 달린 이렇게 기피하는 현상들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낙인 찍히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예, 하여튼 이 인하대 학교 병원이 이번에 보인 모습은 정말 그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구가 인천인데 인천 그렇죠. 시민으로서 참 뿌듯합니다. 예. 그 인천이 원래 이제 바다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해불양수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인천의 마인드는 바다는 모든 물을 다 포용한다. 그래요. 예. 그런 정신을 실천한. 아이고 참 예. 그렇게 덕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그 삼성서울병원을 대표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죠. 삼성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거든요. 그 장면 잠깐만 좀 보시겠습니다. 예. 저희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환자분들은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사태가 수습되는 대로 병원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 사과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늦었지만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 병원이 이제 국내 최고 인류 병원이라고 그래갖고 너무 그동안 돈벌이에 치중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아까 음압 병실도 만들지 않고. 글쎄 말이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많은 반성을 했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이번에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는데 중요한 촉발 역할을 한 것이 삼성병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과한 건 참 잘하신 결정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제 이러한 메르스 사태와 같은 전염병 확산이 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하는 것, 또 이제 병원 운영에 있어서 국민의 건강이나 국가의 어떤 전염병 방역 문제도 상당히 고려해 둬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번에 중요한 교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부가 초기 대응에 실패했는데 그 핵심 원인이 정보 공개를 하지 못한 거였고, 정보 공개를 제때 하지 못한 데는 삼성 커넥션이 있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국민적 의혹이 제기돼 있거든요, 이미. 그래서 뭐 이재용 부회장이 사과는 했지만, 그러나 이 메르스 사태 종식 후에 뭔가 그 부분과 관련된 엄정한 어떤 조사, 뭐 필요하면 수사, 또 국회 차원에서 어떤 이 조사 같은 것들은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나 뭐 우리 정치권 입장은 우선 현재까지는 아직 종식이 안 됐으니까 메르스 종식을 위해서, 수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것이 완전히 종결된 뒤에는 이제 사태의 원인과 경과, 또 우리 방역 체계상의 여러 문제점, 그런 것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을 물을 사람은 물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삼성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로서 큰 충격을 받았죠. 초인류 병원이고, 사실 삼성이 이제 병원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리라고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저건 이제 어떤 사회공헌 차원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겠느냐. 뭐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뭐 수입에 크게 의존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이제 감염에 대비한 시설이 없었다는 것은 정말 이제 잘못된 것이고, 제가 지금 국회에서 그 CSR 포럼을 만들어가지고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CSR이요?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근데 이제 이 병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그런 걸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저렇게 큰 사과를 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구체적으로 뭔가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고, 저것이 또 삼성그룹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에 추락한 것을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좀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의료진에 대해서 상당히 기피한다,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혹시 뭐 전염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런데 사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가장 고생하신 분이 의료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의료진에 대해서 격려하고 그분들 노고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